This next song I'm gonna sing is a song that I wrote 2 years ago in Germany. It's the first song that I've ever written. It's a ballad, and I hope you guys like it. 건설일을 하는 아버지, 전업주부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브리트니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예체능에 재능을 보였던 그녀는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어머니는 무용 수업과 노래를 배울 수 있게 그녀를 있는 힘껏 지원하며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녀는 가슴속의 가수라는 꿈을 키울 수 있었죠. 그녀는 8살 때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키마우스 클럽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 이 당시 그녀는 심사위원들에게 어리다는 이유로 탈락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그녀를 눈여겨본 낸시 칼슨이 뉴욕에 있는 에이전시를 그녀에게 주선해 주었고 이때부터 그녀는 뉴욕에 살기 시작합니다. 뉴욕에 살게 되면서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더 오디션을 활발하게 보게 되는데 이때 오디션 프로그램이 스타서치에 출연하여 러브 캔 블리드어 브릿지를 불러 어린 나이에 수준급의 실력을 선보이며 대중들에게 크게 어필을 해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쉽게 우승은 하지 못했으나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광고 제의가 들어오며 유명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1992년 어릴 적부터 고대하던 미키마우스 클럽에 선발이 되는데 이때같이 선발된 사람은 훗날 엔싱크의 리더이자 그녀의 첫 남자친구가 되는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훗날 자신의 라이벌로 언급이 되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였죠. 당시 미키마우스 클럽은 스타들의 등용문으로도 유명했는데 불행하게도 그녀가 캐스팅이 되고 나서 2년 만에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죠. 이때 그녀는 고향으로 내려와 지내다가 1997년 5인조 걸그룹 이노센스의 멤버로 데뷔하려 했지만 아쉽게 무산이 되었고 이 당시 그녀는 수많은 레이블들과 컨택을 했으나 레이블 관계자들은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몇 천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던 스파이스 걸스와 백스트리트 보이즈 같은 그룹을 원할 뿐이었죠. 그러던 와중 자이브 레코드사의 관계자가 그녀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녀를 자이브의 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당시 오디션에서 휘트니 휴스턴의 I Have Nothing을 열창한 그녀는 곧장 자이브 레코드와 계약을 하고 이 당시 자이브 레코드는 그녀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기 위해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히트곡을 담당했던 팀팝의 명가 맥스 마틴과 작업하며 아낌없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소속사는 그녀가 아이돌로서 가지게 될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고 판단해 비음이 섞인 달콤한 목소리로 창법을 바꾸길 권유했고 이 덕분에 그녀는 독보적인 음색을 얻는 대신 가창력의 하락 수순을 타게 됩니다. 그녀의 재능과 소속사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일까요? 그녀의 데뷔 앨범은 레코딩을 시작한 지 고작 3개월 만에 완성이 되었고 1998년 10월 23일 그녀는 마침내 첫 데뷔 앨범인 Baby One More Time을 발매하게 됩니다. 이 당시 뮤직비디오는 원래 우주에서 나타난 괴물과 외계인을 물리치는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촬영할 예정이었으나 그녀가 이를 거부하고 방과 후 여학생 컨셉으로 촬영해 이 뮤직비디오는 당시 생신인이었던 그녀의 의견 덕분에 크게 화제가 되며 빌보드 2주 연속 1위를 기록, 미국을 포함해 세계 주요 국가 1위를 모두 석권하며 순식간에 그녀는 세계적으로 유명인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기에 힘입어 1999년 You Drive Me를 발매. 이 앨범은 각종 기록을 세우며 이례적으로 빅히트를 치게 되죠. 미국에서만 1,400만 장, 전 세계적으로 2,500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당시 엔싱크, 백스트리트 보이즈 등 남자 아이돌이 판치던 팝계에 그녀의 등장은 마치 혜성과도 같았죠. 어떤 이들은 그녀의 데뷔를 두고 역대 팝신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데뷔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 시기를 브리트니의 시대로 칭하기도 했죠. 그리고 같은 해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도 데뷔와 동시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언론에서는 이 두 사람을 라이벌로 여기며 대결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Oops I Did It Again을 발매. 그녀는 이 시기에 10대 솔로 가수 중 가장 높은 판매량, 데뷔 앨범으로는 가장 높은 판매량, 여자 가수로는 가장 높은 첫 주 판매량 등의 기록을 세우며 엄청난 인기를 구사합니다.
이 시기 그녀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칭호를 넘어서 아메리칸 스윗하트라는 칭호로 불리게 되는데, 미국 연예계를 통틀어 보아도 아메리칸 스윗하트라는 칭호가 붙는 이는 얼마 없을 뿐더러 이 단어 역시 원래 여배우에게 자주 붙는 단어였는데, 여자 가수 중에서는 그녀가 최초였죠. 후에 섹시 컨셉으로 전향하면서 아메리칸 스윗하트라는 칭호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꿈을 이루고 수천억 달러를 벌며 솔로 가수로서 입지를 다진 그녀였지만, 그녀에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가정사가 있었는데, 딸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버지는 매일 밤을 술로 지새며 가족들에게 폭행을 일삼았고, 그녀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에게서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당시 그녀는 2000년 미국을 제외한 타국에 거주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녀가 1위로 뽑히기도 할 만큼 큰 인기와 파급력 그리고 영향력을 자랑했죠. 인기와 더불어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며, 이 당시 언론과 대중들로부터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사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둘은 같은 디즈니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함께 활동해온 친구였죠. 이 시기 최고의 스타였던지라 당연하게도 언론과 대중들의 관심이 극에 달했고, 결국 둘은 열애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 당시 커플이었던 그녀와 저스틴 팀버레이크와의 소식은 매번 미국에서 큰 화제를 불러왔으며, 그녀의 패션과 굿즈 그리고 음악은 불티나게 팔려갔죠. 작은 루머 하나마저도 크게 화제가 될 만큼 그 인기는 그야말로 엄청났죠. 그 후 스트롱거를 발매. 귀엽고 춤 잘 추는 이웃집 소녀의 모습을 어필해 이윽고 2000년 열린 제42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고의 신인상 부문 후보에 올라 수상을 하지는 못하고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에게 밀려 결국 수상을 실패하게 됩니다. 이 당시 그녀와 크리스티나는 언론에서 라이벌로 칭하곤 했는데, 그녀가 2001년 펩시와 광고 계약을 맺으며 800만 달러라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액수를 받으며 광고 계약을 할 때, 그녀와 라이벌로 여겨지는 크리스티나는 코카콜라 광고 모델로 기용되며 언론에서는 더욱더 라이벌 기믹으로 밀어붙였죠. 뒤이어 2001년 I am a slave for you를 발매. 이 앨범들은 이전 앨범에 비해 다소 낮게 느껴지는 판매고를 기록했지만, 여가수로만 한정하면 2위에 해당하는 성공적인 앨범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이 앨범을 끝으로 데뷔 이후 쉬지 않고 달려와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곧이어 4집을 작업하게 됩니다. 그 후 2003년 MTV VMA에서 그녀는 마돈나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미시 엘리엇과 합동 무대를 했는데, 이때 마돈나와 키스 퍼포먼스를 선보여 매우 큰 화제가 됐죠. 이 시기는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으로 카메라맨이 재빠르게 저스틴의 얼굴을 비췄고, 이때 표정이 굳어진 저스틴을 볼 수 있었죠. 이 당시 헤어지고 나서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한 토크쇼에 나가 그녀와의 성관계를 밝혔고, 이 당시 혼전술결과 사랑스럽고 착한 소녀로 이미지를 부각시킨 그녀는 언론에서 가식덩어리라고 불리며 이미지 실추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 당시 이별의 충격과 전 남자친구의 폭로 때문이었을까요? 그녀는 이후 사귀는 남자마다 계속 관계가 꼬이게 되는데, 2004년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과 라스베가스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결혼했다가 55시간 만에 다시 이혼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상대 남성 역시 엄청 쿨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이나 재산분할 소송을 걸지 않았고, 그녀는 감사의 뜻으로 상대 남성에게 스포츠카를 선물하기도 했죠. 그녀는 2003년 그녀의 앨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노래인 톡식을 발매하게 됩니다. 소녀 이미지를 벗은 이후 발매한 섹시 컨셉의 노래 중에서는 가장 유명했는데, 이때 한국에서도 크게 흥행하게 됩니다. 자극적인 뮤직비디오는 매번 화제를 불러모았으며, 각종 예능 프로그램의 댄스 배틀에서 수없이 BGM으로 사용되었고, 평론가들에게도 음악성 또한 인정받아 역대급 데뷔를 했는데도 신인상조차 안 주던 그래미에서 베스트 댄스 레코딩을 수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몰랐죠. 이 당시 수상이 그녀의 처음이자 마지막 그래미 수상이 될 줄은. 그리고 연이어 발매된 에브리타임을 발매. 이 노래는 여러 나라에서 1위를 하며 아직까지도 브리트니표 발라드를 대표하는 노래로, 2002년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결별 이후 내놓은 그녀에 대한 디스곡 크라이 미 어 리버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더욱 화제가 됐죠. 이후 그녀는 네 번째 싱글 아웃레이저스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려 했으나, 뮤직비디오 촬영 도중 무릎 부상으로 수술하게 돼 모든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특히 이 당시 그녀는 더 오닉스 호텔 투어의 일정이 대부분이 취소되면서 고작 3년
3개월밖에 진행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죠. 그리고 2004년 첫 베스트 앨범인 Greatest Hits by Prelogades를 발매. 이 중 두 번째 싱글 Do Something은 한국에서 유독 유명했는데 톡식과 마찬가지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야장천 틀어주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그녀는 케빈 페더라인과 결혼하면서부터 그녀의 이미지는 점점 실추되기 시작했는데, 케빈은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속해 있던 엔싱크의 백댄서로 활동하였으며 그녀와 달리 이혼 경력이 있고 심지어 이미 동거하던 여자도 있었으며 그 여자는 케빈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아이도 임신 중인 아이를 포함해 3명이나 있는 남자였죠. 세계의 아이돌이었던 그녀가 애 딸린 이혼남과의 결혼 소식에 주위에선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브리트니 라며 말렸지만 이미 콩깍지가 씌인 그녀는 끝내 결혼을 하고 맙니다. 이때 케빈은 결혼을 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화제를 불러 모아 그녀의 후광을 받았고, 이들은 결혼하면서부터 리얼리티 쇼에 나가 앨범을 발매하며 세간에 떠도는 소문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아이를 자신의 무릎에 안치고 운전을 하는 모습과 술과 약물에 빠져버린 그녀, 그리고 남편 케빈은 그녀의 돈으로 자신의 앨범을 내는 등 그녀의 돈을 흥청망청 썼는데, 이 앨범은 대중과 평론가 모두에게 최악의 평을 받고 평론 종합 사이트인 메타크리틱에서 평점 15점을 기록, 역대 최악의 평가를 기록했죠. 이렇게 케빈과 결혼한 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망가진 그녀는 안 좋은 구설수에 오르는 등 이 당시 이 커플은 좋은 일이 없었는데, 이후 2006년 그녀는 케빈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혼을 통보 직전까지만 해도 부부애를 과시하는 인터뷰를 했고, 문자 메시지로 이혼을 통보받고 좌절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화제가 됩니다. 이때 미국의 유명 토크쇼인 더 뷰에서는 그녀의 이혼 소식이 알려진 다음날 오프닝에서 로지 오도넬이 빵빠레를 날리며 자기 일처럼 축하해 주었죠. 이 당시 그들은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은 그녀가 아닌 케빈에게 갔는데, 법원에서는 술과 약물에 빠져있던 그녀가 아동학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양육권을 케빈에게 넘겼죠. 이때 케빈은 양육권이 없는 그녀에게서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집을 방문했으나 그녀는 이를 거부하고 아들과 자신을 화장실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고 결국 아이와 그녀를 구출해낸 후 이후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그녀를 이송시켰죠. 더욱 심각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적나라하게 파파라치에게 찍혀 그녀는 심각한 이미지 실추를 겪어야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양육권과 아이에 대한 접근조차 제한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히스테리와 섭식장애 같은 질병을 가지게 되었고 2주간 병원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후 케빈은 그녀에게 위자료를 받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 현재 그녀의 두 아들은 케빈의 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과 케빈의 새 여자친구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자료를 받고 잘 살고 있는 케빈과 달리 그녀는 이혼 후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하여 몸매가 망가지고 기행을 일삼는 등 엄청난 구설수에 시달리며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이때 그녀는 미용실에 찾아가 스스로 머리를 빡빡 깎아버리기도 하는 등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죠. 한 언론에서는 2007년 그녀를 두고 갈 때까지 간 스타의 모습을 보여준 극단적인 예라고 표현했으며, 이혼, 양육권 박탈, 재활원 입소, 삭발, 막장 파티걸의 삶, 최악의 퍼포먼스까지 모두 1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었죠. 이 사건은 각종 언론에서 뽑은 2007년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 이때 그녀의 최대 팬사이트였던 월드 오브 브리트니마저 그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며 영구 폐쇄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죠. 한 언론에서는 이렇게까지 그녀가 망가진 건 그녀가 어린 나이에 데뷔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활동에 많이 관여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된 어머니의 간섭과 10대 초반부터 혹독하게 일해야 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보상심리, 늘 파파라치의 관심이 있어야 했던 것에 대한 반항심이 겹쳐 결국 무너졌다는 게 언론의 중론이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녀는 데뷔 때부터 파파라치가 차 밑에서 숨어서 촬영할 정도로 엄청난 미디어와 파파라치의 고통을 받은 사생활의 영역이 없는 연예인이었죠. 파파라치 사진에서 그녀는 이혼 후 정서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포착되었고 또 도움이 절실해 보였죠. 이때 매니저인 샘이 등장하여 그녀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제대로 뒤통수를 갈겼는데, 샘은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약물을 먹였고 파파라치들에게 그녀의 동선을 알려주었으며 키우던 강아지를 일부러 숨겨놓은 뒤 그녀가 울기 직전에 찾아주면서 영웅 행세를 하는 등 온갖 쓰레기 짓을 하게 되죠. 이에 그녀의 아버지가 후견인으로 나섰는데, 이 당시 그녀의 부모님은 이혼 상태로 아버지가 나서서 딸을 데리고 나왔고 파파라치에게 이 사진조차 찍혔죠.
이후 그녀는 파파라치 앞에서 인사도 하는 등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다만 이때는 아무도 몰랐죠. 이 시기부터 시작된 후견인 제도가 그녀를 더욱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몰아갈 것을 말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7년 11월 5집 블랙아웃을 발매. 이 앨범은 2007년까지 발매된 그녀의 앨범 중 유일하게 빌보드 1위를 하지 못한 앨범이 되었지만 음악성만큼은 대호평을 받으며 음악적 감각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이때 앨범을 홍보하려 2007년 MTV VMA에서 리드 싱글 김미모어의 공연을 선보였지만 어울리지 않는 의상을 입고 엉성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각종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세계적인 비난을 받기까지 합니다. 후에 밝혀진 바로는 실제로는 마술쇼 컨셉의 호화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려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취소되고 안무만 선보였다고 합니다. 2008년 9월 7일 그녀는 MTV VMA에 다시 참석해 훨씬 멀쩡해진 상태로 참석하며 또한 MTV VMA는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한 그녀에게 최우수 여자 비디오, 최우수 팝 비디오, 올해의 비디오 3관왕을 안겨주면서 재계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죠. 그리고 이후 우먼나이저, 서커스, 이표식 아미를 발매해 흥행의 성공. 비슷한 시기 월드 투어 더 서커스 스타링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시작도 알렸죠. 2004년 더 오닉스 호텔 투어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정말 오랜만의 월드 투어였는데 대부분 도시에서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1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이는 그녀의 콘서트 투어 중 최고 수익을 올린 투어였으며 그해 5번째로 높은 수익을 올린 투어로 기록되었죠. 그리고 2009년 베스트 앨범에 수록될 신곡 3를 싱글로 발매. 피터, 폴, 메리의 스리썸에 관한 노골적인 가사로 화제를 일으키며 빌보드 핫 100 1위로 핫샷 데뷔하며 인기를 얻었죠. 충격적인 가사 때문인지 이 당시 포르노와 공식 뮤직비디오를 절묘하게 합성한 영상이 무삭제판 뮤직비디오라며 돌아다니기도 했죠. 그리고 2011년 홀드 잇 어게인스트 미를 발매. 이 곡은 빌보드 첫 주 1위를 기록하며 상당히 상징적인 뮤직비디오로 화제를 모았는데 뮤직비디오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야기로 중간에 나오는 격투 장면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즉 그녀의 암흑기를 그린 것이었죠. 이 노래는 대중가요의 덥스텝을 가미한 곡으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기도 했는데 이후 덥스텝 곡들이 유행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 후 Till the World End를 발매. 빌보드 핫 109위까지 오르고 순위가 더 이상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자 캐셔와 니키 미나즈를 피처링에 동원한 리믹스 버전을 발매해 최고 순위 3위를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 I Wanna Go를 발매. 이 곡은 빌보드 핫 107위를 기록해 브리트니 사상 최초로 세계 싱글을 탑 10에 진입시킨 최초의 앨범이 되었죠. 그리고 2012년에 그녀의 흑역사 시절의 앨범 블랙아웃이 발매. 5년 만에 100만 장 판매를 돌파해 플래티넘 인증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그 후 워크 비치, 브리트니 진을 발매했지만 부진한 성적과 이때 앨범에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았다고 제목도 브리트니 진으로 짓는 등 기대감을 가지게 했으나 막상 뜯어보니 위라이앤풍의 전형적인 클럽튠 댄스 노래로 가득 차 혹평을 받기도 했죠. 블랙아웃을 제외한 모든 정규 앨범을 1위로 만든 그녀였지만 이 앨범은 사상 최악으로 망한 앨범이 되었죠. 그 후 한동안 활동 없이 휴식을 취하다 2015년 5월 4일 이기 아질리아의 싱글 프리티걸의 피처링으로 참여해 발매 첫 주 빌보드 핫 100 29위를 기록. 당시 한창 잘 나가던 래퍼 이기 아질리아와 함께해 흥할 것이라는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상당한 부진을 겪었는데 이 때문에 이기 아질리아는 자신의 SNS에 이게 다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거다 라며 글을 쓰며 논란이 되자 해당 글을 삭제했는데 이때 그녀가 그것을 보고 인식했는지 갑작스레 라스베가스 쇼를 계속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쇼의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글을 쓰기도 했죠. 이후 2016년 2월 신곡으로 추정되는 노래가 저작권회에 등록되면서 이에 팬들은 신곡이 나온다는 기대감과 더불어 그녀 역시 인터뷰에서 신곡이 곧 나온다며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는데 하지만 V매거진 100회 커버에 출연하며 새 앨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내 자식처럼 신중하게 작업하고 있다. 현재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지만 2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장담은 못한다. 확실한 것은 조금 신중하게 할 것이며 내 자신에게 자랑스럽다. 팬들도 만족할 만한 앨범이 될 것이라고 언급해 2016년 컴백설에 대해서는 다소 냉소적인 답을 날리기도 했죠. 그리고 2016년 7월 14일 싱글 Make Me가 발매. 그녀는 리드 싱글로는 이례적으로 미들 템포의 R&B 곡으로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빠른 비트의 댄스팝을 기대했던 이들에게 신선하다는 호평과 앨범 수록곡 같다는 혹평을 동시에 들으며 아이튠즈 차트에서 발매와 동시에 1위에 올랐지만 케이티 페리에게 금세 역전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프라이빗쇼, 클럼지, Do You Wanna Come Over 등이 프로모션 싱글로 선공개되었는데 리드 싱글인 Make Me의 뮤직비디오는 나온다는 소식만 무성하고 공개가 미뤄져 대중들 사이에서 엎어졌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결국 이는 사실로 밝혀졌죠. 기존 뮤직비디오가 스토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어졌다고 빌보드가 전하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무책임하다는 비난 여론도 있었죠. 그리고 엘렌 쇼와 지미 킴의 쇼에 출연한 뒤 한동안 활동이 뜸했다가 9월 24일 아이하트 라디오 페스티벌의 오프닝으로 서며 자신감이 많이 붙은 모습으로 무려 관객석을 걸어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때 그녀는 빌보드 어워드 때보다 살이 더 빠진 모습으로 복근을 드러내며 9집의 신곡 2개를 포함해 히트곡 메들리로 공연했지만 올 립싱크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언론으로부터 몰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2017년 슬럼버 파티의 뮤직비디오를 찍으며 만난 샘 아스길이라는 13살 연하의 1994년생 모델과 연애를 하게 되는데 이 남자는 그녀의 연애사를 통틀어 가장 괜찮은 남자라는 평을 받았죠. 케빈처럼 그녀의 후광을 이용하려 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녀를 데리고 같이 운동하며 이야기를 들어주며 정신적으로 지탱해주며 그녀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나 악플이 달며 본인이 먼저 나서서 그녀를 보호하기도 했죠. 그 후 이제는 사랑도 하고 자신의 일도 열심히 하며 조금은 안정된 삶을 살 줄 알았지만 그녀는 갑작스레 2019년 1월 5일 공연을 한 달 앞두고 무리한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SNS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그녀의 아버지가 2개월 전 생사를 오고 갔으며 현재는 다행히도 살아 계시지만 해야 할 일이 많으며 가족을 우선시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죠. 이후 그녀는 정신건강센터에 30일 입원을 했다는 기사가 떴는데 이때 그녀의 팬 블로그인 앱솔루트 브리트니와 팬 팟캐스트 방송이 브리트니 그램이 그녀가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강제 입원을 당한 것이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그녀는 아버지가 아프다는 건 거짓이고 양육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 약물 치료도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콘서트를 취소하고 정신건강센터에 1월부터 입원시켰다는 것이었죠. 또한 전문 매체 벌처에 따르면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변호인 및 매니저 집단에 의해 억압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모든 재산, 사업, 약물, 그리고 미디어 계약 등에 대한 단독 권한을 갖고 있었죠. 그러자 팬들은 프리 브리트니를 외치며 그녀에게 자유를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빠르게 퍼지면서 언론 매체에도 보도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1년 6월 23일 그녀는 법원에 출석해 그간 후견인 제도를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한 답을 했는데 그녀는 5년간 공연과 월드 투어로 인하여 쉬고 싶었지만 일주일에 4일씩 연습에 투입이 되었으며 연습 도중 자신이 춤 동작 하나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아버지가 고용한 심리 상담사가 그동안 먹었던 약보다 훨씬 세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약을 먹이려고 하자 그녀는 먹기 싫다고 말했고 그러자 6명의 간호사가 한 달 동안 자신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며 약을 먹는지 감시를 했으며 그 약을 먹고는 하루 종일 술에 취한 기분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며 크리스마스 연휴 뒤에는 갑자기 정신검사를 하더니 그녀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치료시설로 가야 한다고 억지로 끌고 갔으며 치료 비용으로 한 달에 6만 달러로 자신이 내야 했고 그곳에서는 신용카드, 현금, 전화, 여권 등 모든 것을 빼앗았으며 간호사와 경비원이 상주하며 자신이 알몸으로 지내는 것을 지켜봤다고 진술했죠. 13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위해 일주일에 7일을 일하고 쉬는 날도 없이 일했으며 일을 하지 않으면 남자친구나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녀는 일주일에 3번씩 정신상담을 받아야 했는데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이 웨스트레이크에서도 가장 노출된 곳이었고 이 결과 그녀가 상담을 받으러 갈 때 파파라치에게 노출이 되며 이런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사기가 꺾여
울기도 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기도 했죠. 그리고 자신의 몸에 있는 피임 장치를 제거하고 싶었으나 아버지를 비롯해 자신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막고 있다며 억지로 피임을 당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 발언은 2년 전 그녀가 SNS상으로 괜찮다고 발언한 것과 상당히 다른데,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이 너무 당혹스러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다. 모두가 비웃을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법정 증언 이후 머라이어 캐리, 할시, 전 남자친구였던 저스틴 팀버레이크도 트위터로 그녀를 지지한다는 멘션을 올렸고, 그녀의 후견인 제도를 놓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그녀를 위한 아버지의 노력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번 그녀의 발언으로 인해 이 의견은 묵살이 되며 언론에서는 애초에 그녀가 40세를 바라보는 성인으로 그녀가 돈을 날리든 음악 커리어를 중단하던 본인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아버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절대적이었으며, 또 아버지의 주장과는 달리 그녀는 법정에서 뚜렷하게 자기 주장을 밝히는 등 누가 봐도 더 이상 불안정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도 했죠. 이 의견으로 인해 대중들은 과연 아버지가 인간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걱정한 것인지, 그녀가 벌어다주는 돈을 걱정했던 것인지조차 의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상 브리트니 스피어스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아주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티나는 어릴 적부터 친구가 없었습니다. 한창 친구들과 뛰어놀면서 유대감을 형성해야 할 나이에 군인하사관인 아버지의 직업 특성상 여기저기 이사를 다녀야 했기 때문이죠. 이때 아버지는 자신의 독단적인 의견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일본으로 이사를 가거나 자신의 이런 군인 생활을 위해 아내에게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머니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겨누거나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고, 이런 어머니는 혹여 자식에게 해를 끼치진 않을까 걱정이 돼 남편이 자신을 폭행할 때 무릎을 꿇고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빌기도 했죠. 어린 그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자신의 방에 들어가 눈을 꼭 감고 에타 제임스의 아틀라스트나 고전음악을 헤드셋을 낀 채 들으며 아픔을 이겨내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작두 위를 걷는 위태로운 나날을 견디던 중 이웃과 아버지는 그녀에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참다 못한 어머니는 아버지 파스토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죠. 후에 인터뷰에서 그녀는 어느 날은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서 한밤중에 아버지 몰래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옷만 짊어진 채 할머니 집으로 탈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아버지는 이혼을 하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고, 훗날 그녀가 스타로서 성공하자 연락 한번 하지 않다가 그녀에게 찾아와 사과를 하기도 했죠. 이렇게 일집 초기 때만 해도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 평범한 스타의 아버지로 미디어에 자주 나오곤 했지만, 시간이 지나 아버지는 그녀의 금전적인 부분에 끼어들거나 어머니의 사생활을 팔아넘기는 악행을 저지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녀는 아버지와의 연을 다시 끊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유년기 때 당했던 가정폭력 때문인지 훗날 내가 어른이 되면 가정폭력을 당하는 이들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내줘야지 라며 다짐을 했고, 스타로서 성공을 한 뒤 가정폭력 보호소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봉사를 하며 이윽고 2019년에는 가정폭력 보호소로부터 상까지 받기도 했죠. 어릴 적부터 가정폭력을 당할 때마다 블루스 음악을 들으며 아픔을 견뎌온 그녀는 자연스럽게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마음 한구석에 가수라는 꿈이 자라기 시작했는데, 이때 그녀가 처음으로 가수가 되고 싶다고 속마음을 밝히자 그녀의 어머니는 반대는커녕 오히려 그녀에게 많은 위로와 지지를 해주었죠. 이와 더불어 어릴 적부터 할머니에게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말을 자주 듣던 그녀였기에 용기를 얻어 1990년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서치에 출연해 썬데이 카인 오브 러브를 불러 준우승을 하며 9살의 나이로 세상에 자신을 알렸죠. 그리고 스타들의 등용문으로도 유명한 미키마우스 클럽 오디션에서 합격을 하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은 브리트니 스피어스, 저스틴 팀버레이크, 라이언 고슬링, 로나 베넷이 있었죠. 하지만 1995년 미키마우스 클럽이 갑작스레 해체가 되면서 활동을 할 무대가 없어지자 그녀는 데모 테이프를 녹음하면서 이곳저곳 오디션을 보기도 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탈락의 쓴맛을 봐야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래 연습을 한 탓에 그 실력을 인정받아 14살의 나이에 일본 가수 나카니시 게이조와 듀엣곡 All Wanna Do를 녹음하면서
서서히 음악적 재능을 뽐내더니 이윽고 1998년 디즈니 영화 뮬런의 OST를 부를 가수를 찾는 오디션에서 휘트니 휴스턴의 런 투 유를 부른 데모 테이프를 보내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목소리에 감탄한 디즈니사는 곧장 그녀를 합격시켰고 리플렉션이란 곡을 발매하게 됩니다. 이 곡은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최고의 노래 후보에 오르는 영예를 얻은과 동시에 RCA 레이블과 계약을 하고 드디어 1999년 그녀의 이름을 딴 앨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를 발매하게 되죠. 그중 지니인 바틀은 빌보드 핫 100 5주 1위를 비롯해 세계 여러 국가에서 정상을 차지했으며 이때 미국에서만 80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여 역사상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탑 100에 기록이 되었죠. 그 후 What a Girl Wants, Come On Over Baby가 연달아 흥행에 성공하면서 2000년 열린 제42회 그래미상에서 최우수 여자 팝 보컬상으로 이 당시 수상이 유력하던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제치고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합니다. 이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중 2000년 3월 SBS 인기가요에 출연을 하며 한국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도 했죠. 이때 이 방송 출연은 아직까지도 한국 방송계 미스테리 탑10에 꼭 들어가는 사건으로 아직까지도 웹사이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학생들 사이에서는 SES와 핑클의 대결 구도가 있었다면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대결 구도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런 팬들의 대결 구도와는 달리 그녀와 브리트니는 미키마우스 클럽 시절부터 서로의 집에 놀러가 화장을 해준다거나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후에 전성기가 지나고 둘 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서로에게 선물을 보내는 등 아주 절친한 사이를 유지했죠. 이후 첫 데뷔 앨범을 성공적으로 발매한 그녀는 2000년 9월 첫 스페인어 앨범을 발매. 이 음반을 통해 그녀는 자신이 라틴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이 당시 언론에서는 라틴 음악붐에 참여해 그녀가 돈을 벌려 한다고 매도를 해 비판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앨범은 빌보드 라틴 앨범 차트에서 1위에 오르며 2001년 열린 라틴 그래미상과 빌보드 라틴 뮤직 어워드에서 최우수 여자 팝보컬 앨범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녀의 두 번째 정규 앨범 스트립트가 발매. 다양한 음악 스타일의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 장르를 수용하는 다소 실험적인 앨범으로 그녀의 보컬 능력 자체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전 앨범과는 달리 선정적인 면을 강조한 탓에 비평가들로부터 성적인 이미지로 나아간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이러한 비판과는 달리 성적인 이미지로 매력을 어필한 탓에 이 당시 맥심이 선정한 가장 섹시한 아티스트 1위에 뽑히며 남성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죠. 또한 이때 그녀는 잡지 포토슛에 참여를 하며 대중들에게 크게 화제가 됐는데 바로 상당수의 많은 사진들이 누드 또는 세미누드 사진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이와 더불어 이때 그녀는 피어싱을 받고 뒷목에 타투를 새기며 자신을 제2의 자아라고 하는 엑스티나라며 칭하고 다녔는데 이 엑스티나는 상큼한 디즈니 소녀 시절에 새하얗던 피부를 태닝하고 섹스 어필을 포함한 자기 주장을 마음껏 펼치는 디바이자 재즈와 블루스, 일렉트로닉 음악을 하는 실험적인 뮤지션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기존 그녀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수의 대중들이 그녀에게 거부감을 느꼈지만 후에 이 엑스티나라는 자아 때문에 그녀는 금발의 팝 아이돌에서 아티스트로 발돋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죠. 이때 거침없는 발언과 파격적인 의상 그리고 앨범을 통한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표출하며 많은 여성 팬과 성소수자들에게 특히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수록곡 Can't Hold Us Down에서는 남자는 많은 여자를 만날수록 영웅 취급을 받는데 여자는 왜 걸레 취급을 받아야 하지? 라는 당찬 가사를 선보이기도 했으며 타이틀곡인 더티는 너무 심한 노출과 선정적인 뮤직비디오로 대중들에게 비난을 들어야 했지만 그녀는 이전 앨범들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가식적인 모습이며 이러한 모습이 자신의 진정한 개성이라고 밝히며 걸크러쉬 이미지로 수많은 여성 팬들에게 지지를 받았고 수록곡 뷰티풀은 미국 빌보드 핫 100 2위를 기록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1위를 했고 이 노래를 통해 그래미상 최우수 여성 팝 보컬 퍼포먼스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이때 뷰티풀의 뮤직비디오는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들을 위한 시상식 글래드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인터뷰에서 그녀는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의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며 나는 그들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라고 밝히기도 했죠. 후에 2006년에는 레즈비언 결혼식에 참석하며
참석해 동성애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동성애자 커플에 대해 선입견을 갖는 것은 굉장히 무감각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나는 그들의 결혼식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결혼 금지 주민 발의안이 통과하자 마돈나, 쇼펜, 안젤리카 휴스턴 등 여러 연예인과 함께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이 당시 그녀는 동료 가수들과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이 많았는데 가수 핑크는 대놓고 자신의 투어에서 그녀를 본뜬 인형을 제작해 뷰티풀을 엉망진창으로 커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뷰티풀은 핑크의 M 썬데즈 투드 앨범이 아니었다면 탄생하지 못했을 곡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그리고 에미넴과의 마찰도 있었는데 1999년 EMA에서 수상 소감으로 그녀에게 호감을 표현했지만 이후 그녀가 과거 에미넴이 사이가 좋지 않은 어머니를 디스한 것을 보고 폭력적인 남자는 피해야 한다고 언급을 하며 에미넴의 신경을 건드렸고 그 후로도 킹과 에미넴의 결혼설이 났을 때 인터뷰에서 전 에미넴이 킹과 결혼한 줄 알았어요 라고 언급을 해 결국 에미넴의 눈을 뒤집히게 했죠. 이 당시 그녀는 미국의 유명 방송인 카슨 데일리와 프레드 더스트와 스캔들이 났었는데 이것을 두고 에미넴은 자신의 노래 더 리얼 슬림 새드에서 그녀가 저 두 명에게 국왕 선교를 해줬다는 식의 가사를 삽입했고 이 곡은 큰 인기를 끌면서 많은 화제를 낳았죠. 이후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에 대해 굉장히 불쾌하다고 표현했지만 에미넴은 그 이후에도 그녀를 몇몇 곡에서 디스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2003년 8월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브리트니와 함께 마돈나의 노래 Like a Beg인과 할리우드를 부르다가 마돈나와 퍼포먼스 일원으로 키스를 하는 공연을 해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 일을 계기로 그녀는 보다 성숙한 이미지로 나아가기로 결심을 했고 이 결정은 대중들에게 칭찬보다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짧게 자른 빛나는 금발로 머리 스타일을 바꿨고 마릴린 먼로를 연상케 하며 1920년대 할리우드 스타일을 지지하는 스타 중 한 명이 되었죠. 그리고 이때 그녀는 두 번째 정규 앨범을 준비하면서 만난 음반 제작자 조던 브랜먼과 2005년 갑작스럽게 약혼을 발표하고 그해 11월 로스앤젤레스 나파밸리 포도밭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해 대중들에게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후 백투 베이식을 발매. 이때 수록곡 Ain't No Other Man은 과거의 남자에 대한 아픔으로 아무리 밀어내도 결국 그녀의 마음을 차지한 남편 조던에게 바치는 노래였죠. 이렇게 3집까지 성공적으로 발매한 그녀는 2007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연예인 20위에서 19위에 오르는 등 굉장한 인기를 구가하던 중 갑작스레 임신을 했다고 공식 발표를 해 수많은 대중을 놀래키기도 했죠. 원래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 했지만 라스베가스 파티 도중 친구이자 당시 진행을 맡았던 페리스 힐튼이 임신을 했다고 말해버려 어쩔 수 없이 발표를 한 것이죠. 그리고 2008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아들 맥스를 낳았습니다. 이때 그녀의 아들은 조던이 유대인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의식으로 포경수술을 받아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고 이 당시 출산을 하면서 아들과 함께 화보를 찍었는데 피플에서 이 화보를 $1,500만 구입해 역대 유명 인사 아기 사진 중 9번째로 비싸게 사들인 사진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조던과 그녀는 헐리우드에서 손꼽히는 인고 커플로 많은 스타들이 인터뷰에서 가장 좋아하는 할리우드 커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그 후 그녀는 밴드 롤링스톤즈의 역대기를 기반으로 만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샤인 어 라이트에 출연해 이 영화에서 그녀는 믹 제거와 함께 라이브 윈미를 불러 크게 화제를 불러보았으며 코미디 영화 컴백 로스타의 카메오로 출연하는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을 하며 그녀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며 이때 그녀는 2000년대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 순위 중 20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리고 2010년 네 번째 정규 앨범 바이오닉을 발매. 이 앨범은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에서 영향을 받은 다소 실험적인 앨범으로 이때 싱글 Not Myself Tonight과 You Lost Me는 빌보드 핫 댄스 클럽 플레이 차트에서 1위를 했지만 다른 차트에서는 실패를 맛보기도 했죠. 이때 평론가들에게 그녀의 앨범은 호불호가 심하게 나뉘었는데 그녀의 앨범을 두고 지나치게 채워놓은 시끄러운 로봇 소리를 넣은 것 같다. 그녀의 목소리를 기계에 맡긴 것 같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첫 뮤지컬 영화 버레스크에 출연. 극중 그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다가 로스앤젤레스 네오 버레스크 클럽에서 사랑과 성공을 찾으러 온 여주인공 엘리로 출연해 이 영화는 크게 흥행에 성공했고 제68회 골든글로브 최우수 작품상 뮤지컬 코미디 부문 후보로 지명되면서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이때 사운드 트랙 수록곡 바운드 투 유는
최우수 오리지널송 후보로 지명되는 등 흥행에 성공하며 손조롭게 아티스트로서의 생활을 이어가던 중 스타일리스트의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사진이 해킹당해 그녀의 누드 사진이 대중들에게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그녀는 굉장한 이미지 실추와 함께 성적 수치심에 하루하루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괴로워했죠. 이때 대중들 사이에서는 선정적인 이미지인 그녀가 일부러 화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인터뷰에서 그녀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진으로 대중들에게 공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죠. 이렇게 유출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 그녀에게 커다란 아픔이 찾아오게 되는데 영화 버레스크를 촬영하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성격 차이 때문에 싸우는 일이 잦아지며 이내 두 사람은 별것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 그녀는 인터뷰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성격이 맞지 않아 눈물로 하루를 지새는 날이 많았고 아들을 위해 이혼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버티지 못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죠. 또한 이때 이혼을 하면서 자식의 공동 양육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지만 남편과 사적으로 만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혼을 한 이유가 그녀의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등 루머가 돌기도 했지만 후에 인터뷰에서 그녀는 남편에게 불미스러운 루머가 떠도는 것에 대해 사과를 하며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이지 절대 다른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죠. 이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녀는 이혼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면서 영화 버레스크 촬영 중 음악가이자 보조 출연자였던 매튜 루틀러와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그녀는 숱한 화제를 뿌리면서 파파라치들에게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이내 사생활이 무너져 심적 고통에 행동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과음을 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죠. 이때 그녀는 공공 만취 혐의로 남자친구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농도가 혐의보다 낮게 나오면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이때 언론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는 경찰의 과잉 진압이 아니었냐며 크게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죠. 이렇게 이혼과 음주 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녀는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 바로 슈퍼볼 XLV에서 미국의 국가를 재창하던 중 가사를 틀리는 실수를 했기 때문이죠. 이때 그녀를 비추던 카메라맨은 그녀가 가사를 틀리자마자 즉시 화면을 다른 선수로 전환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려 그녀는 대중들에게 크게 올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후에 인터뷰에서 그녀는 가사는 틀렸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모두 알아줬으면 좋겠다. 국가에 담긴 진정한 정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사과를 하며 다시 한번 무대에 올라 미국 국가를 틀리는 실수를 만회하기도 했죠. 그 후 애덤 리바인, 블레이크 쉘턴, 시로 그린과 더 보이스의 코치로 출연. 이 프로그램은 첫 시즌부터 엄청난 인기와 함께 성공을 거두면서 프로그램의 인연으로 맺어진 애덤 리바인이 소속된 마룬5의 싱글 Move Like a Jugger의 피처링으로 참여해 더 보이스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죠. 이 곡은 빌보드 핫 101위에 오르며 그녀의 5번째 1위 곡이 되었고 이때 그녀는 마돈나, 자넷 잭슨, 브리트니 스피어스에 이어 30년대에 걸쳐 빌보드 핫 101위 곡을 만들어낸 여자 가수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싱글은 세계적으로 1,50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과 동시에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싱글 중 하나로 기록되기도 했죠. 그 후 2014년 오랫동안 사귄 매튜에게 프로포즈를 받아 약혼을 하며 딸 서머레인을 출산하기도 했죠. 이때 6집 리버레이션의 수록곡 Unless in With You에서 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아주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